네, 점심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오후에는 세션 2와 세션 3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세션 2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 제2세션은 국내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확산 방안이 주제입니다. 세션이 좌장을 맡아주신 분은 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박우 교수님입니다. 또 발제자 한 분은 동포신문 김용필 대표님, 패널 세 분은 재외동포협력센터 이영근 이사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손석원 교수님, 대한고려인협회 정명순 회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좌장님이신 박우 교수님께서 세션 2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한성대학교 박우라고 합니다. 국내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확산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안내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세 번째 세션의 패널 6분, 발제자 4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정해진 시간대에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발제자 김용필 대표님께서는 20분 이내로 무조건 2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패널 세 분 선생님께서는 5분에서 7분 이내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필 대표님께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국내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확산 방안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저는 인식 개선 방안이었었는데 이런 확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 처음에 할 때는 저는 그래서 주로 중국 동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확산 방안이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 관련 활동을 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 내국인의 좋은 인식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갈 것인지 함께 이렇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동포 현황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황과 이제 특징인데요. 지금 외국 국적 동포가 2024년 7월 말 현재 87만 380명. 그리고 각 국적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보니까 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1만 그렇게 되죠. 거기에 보니까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이 한 33.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도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190만 8만 정도 되는데 거기도 보면 한 41.3% 이렇게 차지하죠. 그러니까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은 거의 뭐 장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1.3%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전 세계 708만 재외동포를 놓고 봤을 때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12%. 거기에 만약에 우리 재외동포가 재외 국민도 있고 또 외국 국적 동포도 있죠. 외국 동포만 봤을 때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18.9%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 동포가 67만 5천여 명. 그래서 한 77.4%, 고려인 동포들이 약 한 12만 명, 13.7%. 그러니까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은 뭐 중국 동포야 엉뚱하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고려인 동포들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체류 현황과 특징을 보면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은 다양한 비자로 체류를 하고 있다. 오전 섹션에도 뭐 충분히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좀 특징을 보면은 지금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대폭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중국 동포들이 2007년도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 시행되면서 크게 늘었다가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많이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뭐 H2와 F4를 통합 추진의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주 자격자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16만 명이 넘는데 중국 동포가 13만 3천 명으로 뭐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영주 자격과 관련돼서는 지금은 지방참정권 좀 선거철만 앞두면은 이렇게 좀 논쟁이 되고 있는 이 중국 동포들이 너무 한 특정 국가에 이렇게 많이 지방선거에 합류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좀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동포 직거지 현황도 보겠습니다. 그 옆에 지도는 우리가 2019년 말 우리 저기 임용상 교수님하고 그때 아시아발전재단에서 전국을 돌면서 그때 이렇게 파악하고 이거를 이렇게 도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징을 보면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있다. 특히 이제 중국 동포들은 그렇죠. 현재 고려인 직거지는 각 지방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과거에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중국 동포들이 이제는 뭐 F4 체류 자격으로 또 영주 자격으로 많이 안정화되면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도 있는데 고려인 동포들도 지금 현재 약간씩 이런 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 직거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뭐 국내 인식에 있어서 이 동포들의 직거지가 상당히 이미지를 생성하는 지역이면서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오늘 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 직거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 내분의 인식 개선에 확산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 중국 동포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그 대림동이나 또 안산 원곡동이나 시흥의 정왕동 보면은 처음에는 중국 동포들이 타운을 만들었어요. 상권도 만들고. 근데 우리는 중국 동포와 이렇게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니까 좀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동포 타운이었다가 지금은 서서히 뭐 차이나타운으로 변해가는 뭐 그런 모습. 이것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거는 고려인 동포들의 직거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은 뭐 국경을 넘어서 한국에 왔지만은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계속 이주를 하고 있다. 일단 체류 자격 변경, 뭐 H2에서 F4로 또 영주 자격으로 어떻게 보면은 체류 자격이 하나의 그 신분증 신분 상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들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한 23.3%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대비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그런 때이고 중국 동포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 통계를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증가 추세를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동포들은 11만에서 12만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일선의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고려인 동포들은 11만, 12만에서 더 이상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5만 1천 역시 증가 추세로 있고 캐나다, 호주 이런 순서로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동포 정책이 왜 중요하냐? 좀 이거부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동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구 비중으로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자체로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에 모국에 왔지만은 다들 또 정체성 고민을 더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국에 와서
이제 코리안의 어떤 정체성을 중국이나 그리고 시아에서 러시아는 갖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뭐 각 나라마다 네트워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700만 중에 거의 한 10% 이상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모국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곧 우리 모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따뜻한 모국이냐 아니면 차가운 모국이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 정책 정말 국가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리고 국내에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국제결혼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은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사회화가 떼어낼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일찍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전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간자 역할을 다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문화 관련 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중국 동포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역시 또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의 역할이 신규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도 상당히 선주민과의 연결고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시대 이런 거 맞잖아요. 그래서 뭐 인구 유입이라든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상당히 견인차를 주고 있다. 앞서 이 동포들 집거지를 쭉 봤죠. 그 동포들이 그 집거지를 형성되어 있던 곳은 사실 다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동포들이 와서 새로운 상권을 만들고 아주 활기 넘치는 그런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 됐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제 중국 동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인식 확산에 앞서서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역시 중국 동포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왜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부정적 인식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을까? 근데 제가 뭐 설문조사도 했지만은 중국 동포들 스스로도 내국인, 한국인들하고 잘 지낸대요. 한 8, 90%는 다 잘 지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일부 사람들에 의한 혐오 발언이라든가 어떤 언론 매체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상당히 중국 동포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이 이미지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거는 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그 원인을 한 5가지로 봤습니다. 일단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인구들 중에서 중국 동포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렇겠죠. 그리고 또 동포 자체 커뮤니티가 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내국인과 좀 잘 융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좀 지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대림동도 보면 대림동 지역 주민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하고 잘 융합돼서 살아야 되는데 동포들이 많이 사니까 우리는 딴 데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뭐 이주하는 현상, 서로 이게 분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조선족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중국의 그 상황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죠. 그럼 뭘 이해해? 거기에 따른 반중 정서 이런 게 좀 결합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 중국 동포들이 집거지가 처음에는 동포들이 정말 이렇게 살던 지역인데 이 시장이 커지면서 이 차이나타운이 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영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꾸 안 좋은 그런 범죄의 온상지와 같은 그렇게 그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한국의 내부 사회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있지 않냐. 그리고 요즘 계속 많이 거론되는 거, 건강보험료, 부동산 구매를 많이 한다, 국민연금 실업급여를 낸 돈보다 받아간 돈이 더 많다고 그러면서 특히 뭐 건강보험료를 전체 외국인을 볼 때는 흑자인데 중국만 딱 보니까 뭐 얼마요? 지난 5년 동안 한 2천억이 적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중국만 부각시키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중국 국적자인 중국 동포들이 이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 내국인이 거기에 대한 역차별을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 영주 자격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참정권을 지방 참정권을 하는데 이 특정 국가 출신이 과도하게 참정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동포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심어나가는 그런 측면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시기별로 본 제한 중국 동포의 인식 정도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자료집이 나올 면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부정적 인식으로 했던 거에 다 녹아서 들어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올 때는 항일 독립군의 후예들이라고 하면서 정말 뭐 학생들이 교류해서 같이 집에 한국 아이하고 자면은 독립군의 후예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자고 갔다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상당히.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 동포 하면 조선족 하면 불법 체류자다. 그때는 가리봉동이 대표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가리봉동 하면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고 2010년대에는 우리 동포들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도 많이 갖고 있고 한국에 많이 체류하고 하게 됐죠. 그러나 뭐 영화라든가 심지어 뭐 KBS 개그 콘서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황해라고 2010년도 들으면서 이제 보이스피싱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러면서 한 1년 가까이를 아주 개그 콘서트에서 연변의 동포들이 우리 한국말 흉내가 내는 게 아니죠. 연변 동포들은 우리 말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말을 할 줄 안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돈을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뜯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이미지화 시켰던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 영화와 대중매체가 동포들을 아주 범죄자와 중국 동포하면 범죄자다라는 그 꼴감 모자를 이렇게 세워놨던 그런 시대가 2010년대였다. 그리고 2020년대 코로나19 상황이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뭐 범죄자 효과는 좀 어느 정도 벗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그렇죠. 뭐 국내 부동산을 싹쓸이한다. 또 그 여러 가지 여기 얘 있잖아요. 건강보험 먹튀 논란을 하고 있다. 또 뭐 어떤 이런 거 보면은 이제는 정파죠. 그러니까 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 같아요.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이 선거철이 되면은 뭔가 그런 측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네. 나중에 여기 이제 자료집으로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동포의 경우 시기에 편성한 부정적 이미지가 재생산되고 있다. 영화, 대중매체,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해 생성된 부정인식을 언론 미디어가 그대로 전파함으로써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정적 이미지의 재생산을 단절시키고 대중매체를 통한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서 국내 동포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인식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함께 펼쳐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식계에서는 확산 방안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재동포청이 저번에 서울교육대학하고 MOU를 체결도 하고 어쨌든 그 초등학교 교육서부터 뭐 이렇게 국내 교과서에 재동포에 대한 이해교육 반영, 또 초중고등학교 또 찾아가는 뭐 재동포 이해교육 이런 걸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해 확산을 좀 넓히겠다 이런 방안을 했는데 제가 또 좀 생각하는 게 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네, 뭐 시간이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
지금 한국어 교육이 여러 곳에 있지만은 이중 언어 교육을 초기에는 이중 언어를 써가면서 한국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자원을 좀 양성을 시켜야 된다. 지금 한국어를 지금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그렇고 뭐 어른들도 그렇고 한국어를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한국어 교육하는 데 가면은 우리말로만 가르치니까 교육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말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이중언어 교육하고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해야 된다. 그다음 언론 미디어하고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앞서서 제가 계속 이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동포 집거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그렇게 해서 지역 맞춤형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 그쪽에 살고 있는 동포와 지역민과 상호 이해, 교류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중도 입국 청소년, 초중학교에 고려인 중국동포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초중고에 확실히 더 관심을 갖고 이쪽에 더 이 동포와 그쪽에 같이 다니는 한국 내국인 아이들과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 그게 이제 초중고에서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역에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일선 정규 학교에서 못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뭐 주말 학교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국인과 동포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이미지를 저는 지금 어릴 때서부터 서서히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법, 제도, 정책 개선, 물론 이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동포 권익의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선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법, 제도, 정책 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토론과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가 우리 정혜진 씨가 제가 자꾸 재촉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오늘 대표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셔서 제가 다시 귀납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 한국어 교육 강화, 언론 미디어와의 소통 강화, 집거지 이미지의 개선 노력, 그리고 법, 제도, 정책 개선 노력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 패널들께서 김 대표님의 말씀에 대한 코멘트 또는 우리 패널들께서의 어떤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 순서대로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이영근 이사님께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상근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영근입니다. 저는 외교부 공직생활을 끝내고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로 근무를 했고 지금 또 상근이사로 재외동포 분야 업무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우리 박우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한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중국 동포분들에 대한 발전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시청한 바도 있고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오늘 그 포럼 우리 주제가 내국인 인식 개선 방안입니다. 인식 개선이라는 것은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인식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와 그 다음에 어떤 존재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철학적으로 인식론이라는 걸 한학이라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과연 우리 내국민들, 우리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국내 재외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이 인식을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사실은 우리 재외동포 청이나 협력센터 직원들은 사실은 재외동포 분야에 대해서는 내국민들보다 훨씬 더 재외동포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재외동포 분들을 더욱 따뜻하고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근무한 바에 따르면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두 가지 사실 어떤 절벽을 느낀 사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2019년도에 재동포재단에서 그 윤동주 시인 그에 대해서 재동포 윤동주 시인이라고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재동포 시인이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또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청원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2020년도에 이 재동포 시인 윤동주에 대한 재동포 이름이 빠지고 이제 민족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과정을 봤고 그 과정에 저는 이게 어떤 사회적 이슈가 보면 댓글을 많이 보는데 댓글의 거의 99.9%가 상당히 안 좋은 내용이 있다. 또 최근 들어가지고 그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서 사실은 재외동포 전체 국내 재외동포든 어쨌든 재외동포 외국적 동포분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를 봤더니 작년에 뭐 7,400억을 흑자를 봤다. 거기다 밑에다 이렇게 딱 슬래시 해가지고 부제를 다는 게 그러나 무임승차하는 중국만 적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게 통계라는 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거 달라요. 우리 국민 전체의 그 건강보험의 적자가 엄청난데 그런 전체적인 적자 비율에서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적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댓글 수만 개가 올라온 댓글을 보면은 단 정말 10,000개 하나라도 중국 동포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댓글이 없었습니다. 사실 현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저도 재외동포청의 정책을 사업으로 구현하는 우리 센터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급하게 서두를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갖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유를 살균할 때 초고온 살균을 하면 영양소가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온 살균을 천천히 하면 영양소도 지키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내 체류 그 동포 분들에 대한 내국민의 인식에서는 긴 호흡을 갖고 이걸 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박 교수님이나 김영필 교수님이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누구를 응원할 것이냐 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예민한 문제까지 다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설문을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바라건데 이런 거를 조금 더 넓게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중국 동포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동네 분들도 또 다른 시각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좀 광범위하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상생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설문조사를 좀 하고 어차피 유의미한 설문조사와 통계를 내용으로 정책이 나오고 사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아까도 오전에 설문조사의 표본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 설문조사를 조금 더 넓고 깊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금년에 재외동포청에서 어렵게 국내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예산을 상징적으로 확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 지자체나 국내 재외동포분들, 우리 고려동포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나 중국 동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지역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재외동포 그 재단에 있을 때 그 법에 따르면 우리 한국 동포들이 해외에서 거주국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국내 귀한 동포분들, 국내 체류 동포분들이 한국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했던 무슨 F4 비자나 엑시트 비자보다는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지역민들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 사업, 뭐 예를 들자면은 기후변화 환경과 관련된 어떠한 그 활동들, 또뭐 여러 가지 지역 상생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힘을 합쳐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근 임사님께서 어떤 이 인식과 관련된 기초적인 설문조사나 통계를 바탕으로 해야지 어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업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담당 주무부처에서의 어떤 예산 집행도 적절하고 정확하게 집행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패널로 경기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송석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송정원입니다. 네, 지금 김영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국내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개선 방안이지만 주로 이제 중국 조선족 동포를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중국 조선족 동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들의 내국인들의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점의 포인트를 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전 세션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외국 국적 동포가 차지하는 숫자, 조금 전에 김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약 33.3%에 해당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CIS에서 오신 동포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92년부터입니다. 1992년에 한국이 중국과 그리고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하고 이제 수교를 맺으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 국적의 우리 동포들이 한국으로 귀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1992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보면 한국 사회의 그 경제적인 성장의 역동성이 두드러진 가운데 중국이나, 지금은 뭐 중국이 G2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1992년 당시에 중국의 경제는 그다지 높은 수준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91년에 소비에트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도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유입할 때는 나름대로 모국에 귀환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당시에 한국의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났고, 그러한 인력의 그 카테고리로 우리 동포분들이 한국으로 유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국내 거주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나, 어떤 정책을 폈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이분들이 한국에 오시기 시작한 게 30년이 지금 넘어가는, 벌써 이제 한 세대가 넘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과연 초창기에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꿈꿨던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 솔직히 저는 확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경제적인 곤란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분들이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꿈꿔왔던 그런 드림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정부가 이분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맞이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내국인들도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 대표께서 발표해서 했던 것처럼 중국 조선족뿐만 아니라 고려인이라든가 요즘 영화나 TV에 보면은 이제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어를 쓰는 조폭도 등장하고 사기꾼도 등장하고 이런 한국입니다. 이런 속에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따라서 내국인들이 그 국내 거주 동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요소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정책을 펴왔습니다. 무슨 기본 정책이라고 기본 계획 무슨 정책 기본 계획하면 기본적으로 논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책 목표가 있고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과제가 있고 중점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정책 목표가 있고 중점 과제, 세부 과제의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 그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만 3차까지의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보면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게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정책 목표도 아니고 중점 과제도 아니고 세부 과제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과제로 넣을 수가 있을까? 거기에 국내 체류 동포와 관련된 그 과제가 1차, 2차, 3차 때 각각 정책 목표가 다 다른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1차 때 들어갔던 A라고 하는 정책 목표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2차 때는 B라고 하는 정책 목표 속에 들어가 있고 3차 때는 C라고 하는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적 동포가 많기는 해서 이들만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해서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느 정책 목표에 집어넣는 게 좋을지 3차가 될 때까지 이게 기본계획이 5년 대안인데 15년이 지날 동안 이런 기본계획을 실시해서 15년이 지날 동안 도대체 어디에 집어넣어서 이걸 해야 될지를 법무부에서도 혼동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재외동포 정책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서 지금 1차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공교롭게 지금 보면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과 제1차 재외동포 기본 계획이 동시에 시행 중인데 아주 공교롭게 제가 이 두 기본 계획에 나름대로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들어갔을 때 제가 4차를 수립할 때 들어가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소 혐오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민정책 기본계획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가 첫째. 두 번째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해서 정책 목표를 내걸고 그거에 따른 중점과제, 세부과제로 하나의 목표로 승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짰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 기본 계획이 작년에 만들어지고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국내 체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당시에 재외동포 재단이 있었지만 재외동포 재단은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만을 대상으로 했고 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죄송하지만 재외동포 재단은 지원기관이지 정책 추진기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법적인 성격의 모호성 때문에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그래서
외국인에서 이민자로 입장이 바뀐 우리 동포들이 재외동포 정책 기본 계획에 의해서 외국인 이민자를 거쳐서 지금은 동포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에서는 재외동포 기본 정책에 의하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모든 정책을 단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추진 주체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외동포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그런 상황에 있고 더더군다나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정책적인 니즈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을 학술 토론의 포럼의 주제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국인들이 재외동포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몇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재외동포청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국인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다. 재외동포와 관련된 당사자나 아니면 재외동포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자 또는 시민단체 이외의 일반 국민들 가운데 재외동포가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는 가운데 재외동포청이라고 하는 기구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많은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재외동포청에서 실시하는 그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 특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그런 그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아까 김 대표께서 한국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저쪽으로 동감하지만 그 동포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보다 월등히 많은 다수의 한국인들이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통합의 그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교육 그리고 특히 기환동포에 대한 이해교육 같은 것들을 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찾아가는 이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국인들의 인식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그 외국 국적 동포 청년들하고 우리 대학생들하고 공식적으로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으로 유입할 당시에 단순한 육체 노동자로서 인력의 카테고리로 유입이 되기 시작한 외국 국적 동포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그들을 키워서 인력에서 인재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인재로 실질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목격했을 때 내국인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도는 급격하게 높아지고 아까 김 대표가 말씀하신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순한 지원 기구가 아닌 정책 추진 기구가 된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할 엄청나게 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오신 그 재외동포청 관계자분들하고 연구자 그리고 시민단체가 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약하자면 송정환 교수님께서는 정책 추진 기구의 역할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패널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께서는 대한고려인협회의 정영순 회장님이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 고려인 당사자입니다. 출신국은 상하인이고요. 지금 상고과학고 지금 기하해서 일반 기하를 해서 아까 우리 쉬는 시간 동안 교수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 고려인인지 상하인 동포인지 그것부터 얘기하더라고요. 태어나는 정서는 상하인인데
근데 귀화하는 방법은 일반 고려인처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사활인 동포로 치면은 그 1세, 2세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3세부터 똑같이 고려인이랑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고득치면서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당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동풍청으로부터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학술회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2주 전에도 우리 동풍청에서 대한고려인협회를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 큰 성과를 이룰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많이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발언자분인 우리 김경필 기사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오셨지만, 물론 고려 동포들도 고려 동포랑 중국 동포들은 고려 동포랑 그 공통점도 많이 있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려인 동포 대표성을 가진 우리 대한고려인협회에서 관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차이는 우리가 금년에 특히 고려인 동포 이주 역사 1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긴 세월을 갖다가 멀리 있는 거리에다가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강인 정치성을 도전을 해왔지만 국내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사람들이 자기가 그 학업이 아니면은 메이저가 아니면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한테 제일 큰 통합의 제일 큰 장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출신국에서 살아오면서 한인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과 갖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막상 우리 조국에 왔더니 우리 고향에 왔더니 우리가 손님, 타인, 그리고 이민 노동자, 근데 형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 법적 제도는 우리 1세신이 이미 많이 밝혔지만 저는 약간 좀 인문계 차원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보시면 뭐 교육 분야, 정책 분야, 그래서 다문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다문화 개념이 뭔지, 다문화 개념은 단순 다른 민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유럽에 있는 그 선진국들이 이민자들을 이렇게 난민들 많이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다문화 원칙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곤 했는데 엄청 큰 이렇게 지금은 혼란과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조금 삼아서 우리 앞단계를 해갖고 이제 다문화에 벗어나갖고 상호 문화주의 원칙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은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호 문화주의라는 것은 그런 소극적인 다문화보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다른 민족과 교류하면서 서로 상호 작용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이렇게 단민족 같은 한국 나라에서는 엄청 큰 챌린지이지만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내부적인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어차피 이민자 그리고 동포들 포함 이민자들 받아들이게 된 그런 사회에서는 조금 더 큰 범위로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시면서 이제 다문화주의 다음 단계인 상호문화주의 그런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차이점은 우리 그 분열이 아니고 우리 사실은 진화, 동합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큰 범위에서 약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번 이 세션이 인식 관련해서는 세션인데요. 아까 우리 토론자분도 이중언어 교육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는 교육자라서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서 우선 많이 이렇게 다른 토론도 나갔었습니다. 우리 특히 중도 입학 학생들 그리고 지금 나이 먹어서 온 그런 동포 여러분
한국어가 우리 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말을 배우기에는 설득하기는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근데 말 못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밀집 지역,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8개부터 11개까지 그런 형성되어가는 고려인 마을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뭉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다시 돌아오면은 이 다문화라는 것은 그냥 뭉쳐서 사는 곳이지만, 근데 상호문화주의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고려인 마을들이 앞날이 갯터가 될지 아니면 문화 오아시스가 될지, 지금 사실은 우리 이런 자리에서 교수님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 대표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갖고 이 전략적으로 뭔가를 재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식 관련해서는 일단 이 상호 문화주의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그렇게 형성된 고려인 정체성을 들고 우리가 출신했던 그 CIS 나라 문화를 많이 배워서 또 러시아어를 국어로 이렇게 삼고 있는 고려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국가에서 그냥 동화길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똑같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한국어도 물론 알아야 되고, 한국어 여기 우리가 사는 국어니까, 근데 그 추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간직하고 있는 우리 러시아어도 그것도 나라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기여를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국 문화, 한국 사회도 많이 발달이 되고 진화되는 그런 추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고려인 아이들이 50% 이상 다니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그 한국 아이들한테 러시아어 가르치는 주는 것 이렇게 대충이라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문화 행사 통해서 서로 문화 알려주고 서로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래야 그 아이들부터 그리고 선생님 그 한국 엄마들 학부모들도 그 고려인 인식이 돼가면서 조금 더 지금 막 갈등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다가 그 시선이 고정 관점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 김병필 기자님이 이미 했었는데 우리 언론 미디어와랑은 같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너런치브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왠지 이주민 또는 뭐 조선족, 뭐 고려인, 뭐 음주운전, 그 사건, 약간 좀 그런 문제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그런 좋은 모델 아니면 자기 출신국에서 이뤘던 성과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만 언론 매체에서 보여주기만 하면은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다음에는 저는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유교 윤리를 많이 따라가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 이렇게 공무원, 아주 위치 높은 공무원들이 약간 좀 수학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고려인이신 홍범도 장군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형상 이동 또는 그대로 남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 시민들이 보시면서 만일 그쪽에서 없애야 한다 하면은 그러나 보지 공산주의 그런 게 있다는 것이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좀 우리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리더들이 말을 조금 더 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당사자인 그런 시민단체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나서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도 지금 CIS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60% 이상은 대졸입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했지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근데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한국어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만 평가받습니다. 근데 말을 못해서 막 지식이 없거나 이 사회에 기여할 게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동포청 통해서 동포청과 함께도 우리 과학자, 연구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지금 막 한국이 나의 조국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나를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미있고 생생한 현장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발표자이신 김용표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주로 이제 중국 동포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되다 보니 그게 이제 보완적인 차원에서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주최 측 담당자분께서 15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쪽지를 주셔서 또 이게 그 온라인 질문 하나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중간 휴식 시간이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세 분 패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이신 김용필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반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쫓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은 지금 어쨌든 제가 2000년도서부터 어쨌든 중국 동포 가리봉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악한 우리 체류 자격부터.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안에 여러 체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동포들도 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많이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동포 포용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좀 많이 펼쳐서 지금 한국에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중국 동포들은 제가 20년 전 생각할 때하고 지금 봤을 때는 엄청나게 나는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정부가 별도의 그렇게 지원을 재정적이라든가 지원을 해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유심 있게 상당히 큰 우리 중국 동포 사회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릴까? 이렇게 동포들이 어쨌든 한국 정부의 동포 포용 정책에서 F4 체류 자격도 얻을 수 있겠고, 나름대로 또 영주자격도 얻고 많이 왔는데, 과연 이들이 한국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모국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할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 가끔씩 대림동이나 동포들이 집고지하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낯선감을 느껴요, 제가. 낯선감이. 그래서 제가 앞서 이 한국어 교육을 그래서 강조를 시켰는데, 다른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가면 한국에서 교육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 동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류가 이제 동포이기 때문에 비자는 쉽게 받는데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동포들은 집거지에서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생활거리다 보니까 우리말을, 한국말을 배울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 거야. 중국어를 써고, 또 우리 고려 동포들 러시아 말을 써고, 다 소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한국 사회, 한국인과 이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게 이제 낯설게 느낀다는 거죠, 인식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동포들도 자체적으로 이 자녀들이든가 아니면 스스로 한국에서 살려면은 우리 스스로 한국어에 대한 뭔가 관심 갖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우리가 크게는 언론 미디어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중요하죠. 정말 이제 귀한 동포 정책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이 거기에 같이 비전을 갖고 이제는 우리가 이민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다. 그러면 동포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어쨌든 큰 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나갈 때 국민적 생각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마인드가 바뀌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재동포청이 그래도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 정책을 같이 동포 정책을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무대가 마련됐다는 것은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총장님도 이런 정책 토론이나 세미나를 정규화시키겠다. 시민단체라든가 우리는 여기 동포 지원단체도 있고 동포도 우리 중국 동포들도 자생단체들 우리 뭐 전국 동포연합회, 중국 동포연합회, 한마음협회 우리는 고려인 동포 자생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함께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우리의 뭔가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국인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함께 이렇게 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답변을 마쳐주셨고요. 저도 이제 대표님의 말씀과 세 분의 패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99년에 재외동포법이 제정이 되고 2004년에 개정이 되고 사실 그 99년에서 2004년, 2005년 요 사이에 우리 이제 학계와 정부에서 재외동포의 국정 문제와 관련된 학술 토론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1948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국적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했었던 거고, 여튼 그렇다가 이제 2007년에 결국 이제 재외동포법이 2004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07년에 기존의 이 고용 특례 부분과 재외동포법 부분이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방문취업제가 이제 만들어졌고, 아시다시피 방문취업제가 2007년 3월에 나왔는데 같은 해에 또 중국이나 CIS 지역, CIS는 아직 그때 당시에는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중국 동포들 중에 고학력자들한테 처음으로 이제 이 재미동포들한테 주어졌던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흘러왔던 게 이제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세 번째 패널이셨던 우리 이정순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흥미로웠던 지점이 뭐냐면, 당시 2004년 재외동포법 개정을 둘러싼 국내 체류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주장들을 하고 활동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 뒤로 이어지면서 왜 우리를 다문화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였어요. 그분들은 나는 동포지 왜 나를 다문화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여론들이 이제 커지고, 지금은 다문화 얘기는 너무 전에 낯설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이제 고려인 동포분들은 여기서 훨씬 더 넘어서 이제 상호문화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들이 이제 서로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연장선에서 한국 사회의 어떤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수용의 어떤 큰 어떤 변화들이 이제 있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저도 이제 사회를 맡았습니다만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공부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저기 먼저 온라인 질문을 먼저 받을.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호주에서 17년 동안 부동산 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현재 외국인이 한국에다가 투자를 할 때 부동산 정책이 왜 이런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호주나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의 78배가 되는 호주 같은 나라에도 외국인이 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취득세를 따로이 10%, 11%, 주마다 물론 다르긴 한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밴쿠버가 있는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15%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런 차등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크면 문제가 없겠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문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 이런 간담, 이게 사실 학술 포럼이고 간담회는 아니지만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들과 재외동포청이 이런 간담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 써놓은 안건이 10가지가 넘는데
다 하면 너무 미워하실 것 같아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발표나 토론자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전반적인 코멘트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 재외 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김영근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 그 재외동포 협력센터도 그렇고 재외동포청도 내국민이 재외동포에 대한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을 갔던 1981년에는요. 그러니까 1970년, 1980년에는 해외에 나가는 재외동포들을 보고 조국을 버리고 도망가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90년대 이때부터는 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대한민국에 대해 손을 벌리냐 하는 것이 내국민의 인식이었습니다. 제가 2013년에 돌아와서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재외동포재단 이사를 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750만 재외동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그때 그친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내국민이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0%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80년, 1970년부터 해외에 나가신 또 그 전에 여기 계신 고려인 동포분들이나 조선족 동포처럼 본인들이 원치 않지만은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신 그 재외 동포들까지 싸그러 잡아서 지금까지도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 포럼이 저는 정말 앞으로 저희 그 재외동포청에서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외동포 재단도 있었고 여러 그 재외동포 관계 단체도 있었습니다만은 결론도 나지도 않고 그렇게 커다란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저는 뭐 질문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난 50년간 또 1903년 하와이 이민을 또 그 전에 1860년 고려인 이주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재외동포가 아니라도 재외동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오늘 같은 이러한 세션 또 오늘 같은 행사 또 재외동포청에서 주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국민이 재외동포에 대한 그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50년 동안 뭐 30 몇 년 동안 해외에 있었고 지금도 아는 것은 저는 재외동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자신도 해결책이 없고 왜 이런 우리가 재외동포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클리어하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여간 이러한 모임을 주최해 주신 우리 재외동포청 여러분들 특히나 이상덕 청장님이야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진짜 앞으로 향후 5년의 계획을 세워서 이 내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아마도 발표를 하신 윤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강조를 시켰던 게 동포들이 많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 동포 중도 있고 동포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는 초등학교에 뭐 한 90%까지 차지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들에 대한 어쨌든 동포 자녀로서의 어떤 그 교육 또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지했던 거는 거기에 있는 내국인 아이들이 딴 데로 떠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건데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중도 있고 청소년이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우리가 좀 그 자녀들 아이들 교육을 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직거지에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하고 거기에 내국인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가리공동회에는 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내국인 아이들하고 거기 중도있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뭐 안중근 단막극 같은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역사적 공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중국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항일 독립을 했던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들의 어쨌든 그 단막극을 서로 준비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중도있고 청소년 아이들하고 내국인 아이들하고 뭔가 서로 잘 어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언론에도 좀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우리 여기 동포 단체들도 좀 있고 또 여기 지원 단체들도 있는데 주말학교 같은 거, 방과후 주말학교 같은 경우를 좀 만들어서 그 내국인 아이들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문화탐방도 하고 뭔가 좀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는 것. 그러면 우리 한국어도 배우면서 또 그 뭐 러시아 가면 러시아도 배우고 내국인 아이들이 뭐 중국어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러면은 이쪽에 아유 이제 떠날까 여기 뭐 여기 중국 아이들 또 러시아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여기서 적응 못해 떠날까 하다가도 다양한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아이들한테 참 다양하게 뭔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몇 군데는 그렇게 해보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볼 때는 성공적인 모델 같은 경우를 좀 찾아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조례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뭐 공간을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면 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준다든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런 인식 변화가 시작돼야 되지 않나.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서부터 떠나버리면은 사실 인식 변화의 그 거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나는 제주도 총리나 이런 분들이 지금 대림동이나 또 우리 안산 뭐 원곡동에 동포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데를 자주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에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쪽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래서 또 거기에 자생해서 있는 동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동포 단체들이 좀 우리 중국 동포 단체들 많이 있는데 아직 좀 역량 강화라고 할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필요로 해요. 지금 그래서 좀 우리의 단체를 자생적으로 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를 하려면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거의 필요성을 좀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해서 뭔가 인식 개선을 위한 저점을 찾아서 좀 넓혀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자꾸 언론에 이렇게 두각이 되면은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좋은 인식을 넓혀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네. 저희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가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제가 영업부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이 청소년 대상 국내 체류 재동포 인식 개선 및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인데 청소년 대상이라 하면 우리 국내 청소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내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그 동포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시설과 지원하라는 그런 아주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차세대 초청 모국 연수를 할 때 국내 청소년들을 일정 비율로 넣어서 함께 이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 또 도와주는 그 학생들을 국내 체류 동포 자녀분들을 가급적 많이 집어넣고 있고 또 국내에 와서 장학생으로 있는 지금 뭐 현재 기준으로 한 350명 정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또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있어서 지금 재외동포 차세대 청소년들이 미국에 있는 차세대들은 뭐 중국에 있는 차세대들이 또 어떤 생각을 서로 하고 있을까 와서 같이 대화하고 또 국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또 이렇게 함께 그런 장을 저희가 만들어주고 다행히 재외동포 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2028년까지 계속 그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청소년 부분, 차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나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김용필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귀국 동포, 귀환 동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국가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쩌면 뭐 조국 동포나 러시아 또 구소련 지역 고려인 동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동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장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여기서 가져보면서 2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토론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